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꽃도 피어날 것 같고요. 벌써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봄 소식과 함께 코로나19가 저만큼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저와 함께 해줄 김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외구들의 배 수백 척을 몰아내듯 코로나19를 몰아내는 방송. 자, 장용진의 하객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을 건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뭔지 아세요? 기술이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요약을 해보면 그 검찰이 자신들이 덮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검사들한테 계속 배정을 하다가 좀 사건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좀 여론이 무마됐을 때쯤, 여론이 잠잠해질 때쯤에 수사를 그냥 덮어버리는 식의. 이때가 수사를 덮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을 끌어서 덮는 방법. 두 번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덮는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관계를 적절히 쪼개서 가르마를 탄다라고 하는데 가르마를 잘 타면은 사건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은 가르마를 희한하게 타가지고 덮을 것 같다. 이걸 보고 법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요 법 적용을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혐의를 여러 개로 쪼개서 그렇죠. 혐의가 많은 것처럼 보여줬었잖아요. 그것도 기술이죠. 그것도 기술인데 이번 건은 분명히 큰 사건인데 작은 사건인 것처럼 만들고 큰 부분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술인데, 자, 아마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해서 그 취재를 계속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하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안모 씨라는 동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취재하다 보면 어떤 걸 느껴요? 무슨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보도들에서도 그런데요. 이 두 분이 그 동업자예요. 동업자인데 그 과정에서 안심한 사기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사기를 치다 혹은 그렇게 좀 최씨만 빠져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하고 지금 여기서 막 폭로를 하고 있는 정대택 씨, 그다음에 잔고증명서라는 거 있잖아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하는 이 안모 씨라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현재는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동업자지 공모자에 가까운 듯한 그잖아요. 공모. 서로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고증명서도 같이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잔고증명서를 이용해서 돈도 같이 빌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도모를 같이 사업이든 사기든 사업이든 사기든 어쨌거나 일단 분명히 사기라고 안 했어요. 사업이든 사기든 뭐가 됐든 하여튼 같이 같이 도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은 이 건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사람들 전부 다 공범으로 한꺼번에 사법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나머지 사람들을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잔고증명서도 보면은 잔고증명서를 만든 거는 누구?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럼 빼도 박도 못해.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한 거는 누구? 안모 씨.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 사건을 살짝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2013년에 이제 성남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총 350억 원에 이르는 잔고증명서를 4장을 위조했다라는 그 혐의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취재를 하던 중에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 4장 중에 그 4월 1일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그 혐의만 그 최 씨, 장모 최 씨가 혼자 신한저축은행을 찾아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 반박할 수 없는 혐의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장모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떠민다. 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고? 기술이 걸렸다. 그쵸, 라고 하는 기술이 겁니다. 걸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술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장모는 사문서 위조 혐의만 처벌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위조 사문서 행사, 그다음에 사기 뭐 이런 거는 다 누구? 안모 씨라든지 다른 동업자들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사실 이거 한꺼번에 다 이 사람들 다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싹 바꿔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대검을 통해 해명을 했다는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행사를 한 건 내가 아니라 안 씨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보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하고 뭐 검찰하고 지금 짝짝꿍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미 짝짝꿍 돼가지고 그 장모를 봐주려고 하고 있는 거네.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속았다. 안 씨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속아서 장고증명서를 만들어준 거니까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심 재판에서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진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그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덮었다. 이 장모 사건이라고 한 게 낫겠네요. 예. 그렇죠. 장모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비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뭐 정의 어쩌고 하고 했던 거에 있어서 막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완전히 털 수 있네.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나 혹은 그 서초동에서는 이 안 씨에 대해서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이제 주장인지 실제로 그런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러면은 딱 떨어지네.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뭐 옛날에 사기도 한번 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나타난 건 안 씨였고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장모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만 딱 처리하고 맡아서 그냥 그건 처벌받고 나머지는 안 씨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기술입니다. 야,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기술이 사실 이번만 처음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그 영리법인, 그러니까 의료법인인데 영리병원 사건. 네, 영리병원 사건. 예, 경기 북부에 있는 영리병원 사건에서 비슷한 구조가 나오잖아요. 네. 공범자들은 다 처벌받았는데 윤석열 총장 장모만 쏙 빠져나온 사건.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기술이 걸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뭐 정대택 씨라던가 그리고 그 피해자 분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여건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분들 태극기 부대 활동을 하셨고요. 박사모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에 와서 딱 터진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기사를 썼던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꼭 이 부분을 꼭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야당이라든지 몇몇 군데에서는 이게 여권의 공작 아니냐, 윤석열 총장을 옛날에 최동욱 총장 날리듯이 날리기 위한 공작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태극기 부대이자 박사모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삼고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였다. 네, 2006년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하기자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렇게 그 검찰총장 나오고 뭐 중앙지검장 되고 이렇게 할 무렵에 그때 뭐 동아일보나 이쪽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사실 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쵸. 보면 오히려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왜 흔드나 네. 그런 게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글쎄요. 이게 적어도 여권의 공작인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사실 저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설마 그랬겠느냐라는 색안경을 끼고 봤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그 색안경을 벗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눈에 띄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글쎄 참 저도 요즘에 그래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을 볼 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겠다.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는 사람도 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아마 의정부지검에서 아마 3월 말 4월 1일이 되기 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기소를 할 것이라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장모가 조사는 받았나요? 조사는 받았습니다. 아하. 네. 그럼 이제 처리만 남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날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좀 많이 맞지 않을까? 많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자,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원래 좀 다른 소식을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장모님 사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아까 우리가 잔고증명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잔고증명서가 저는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쓰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도깨비 방맹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 장모님의 잔고증명서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잔고증명서는 처음에 어떻게 쓰인 걸로 되어 있느냐면은 윤석열 총장 장모가 무슨 땅을 하나 사잖아요, 큰 거. 네, 성남 부동산입니다. 그렇지. 예. 무슨 동? 성남입니다. 성남에 무슨 동? 네, 예. 네, 네. 거기 커다란 땅 170억짜리를 사요. 사면서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제때 안 냅니다. 그래서 잔금을 좀 밀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면서 그 잔고증명서를 갖다 내요. 내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밀어줘. 자, 이렇게 한 번 썼어요. 자,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도 빌려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당장 이걸 꺼내 쓸 수가 없으니까 나 돈 좀 빌려줘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는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여러분 뭐 쓰세요? 너 뭐 쓰니? 저는 계좌로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차용증 같은 거 안 써? 빌릴 때요? 그만큼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써요. 진짜. 네. 네. 보통은 우리가 차용증이라는 것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차용증을 안 쓴대요. 뭘 쓰게? 어음을 쓰죠. 네, 어음. 근데 요즘은 어음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좌수표라는 걸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을 해주고 그만큼의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내가 갚을 능력은 있다. 어떻게? 자, 이 잔고증명서를 봐 하면서 딱 들이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장모는 이거 가지고 땅도 사고 돈도 빌린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당좌수표를 입수를 했죠? 예, 당좌수표를 입수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저희가 입수한 당좌수표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이런 당좌수표를 거래인, 자기 상대방들한테 건네주고 여기에 적힌 돈만큼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즉 돈을 빌린 겁니다. 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의 액수도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바로 갚는 게 아니에요. 이 당좌수표라는 게 때 되면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날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번 바꾼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계속 이 상환 일자를 미루기도 합니다. 다 뭘 근거로? 잔고증명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계속 미뤄요. 자, 이분은 이거 잔고증명서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셨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잔고증명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저는 잔고증명서를
떼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진짜 돈 빌릴 때 집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출을 받을 때 잔고증명서 떼오라 그래가지고 잔고증명서를 떼간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당좌수표를 발행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뭐가 제일 황당했느냐면 여기 당좌수표를 보시면 지급자가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그런데 이 사람 잔고증명서는 또 어디? 신한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인 거야. 어떻게 다른 은행 잔고증명서가 이렇게 쓰일까? 라고 했는데 거래 관행에서는 그렇게 쓰인답니다. 어쨌거나 잔고증명서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죠.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가 나는 위조는 했는데 쓰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안 썼다? 썼다? 쓴 썼다. 거죠. 네. 그럼 이건 뭐다? 위조 사무소의 행사.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 썼다? 예, 보면은 2016년 5월 24일, 2016년 5월 24일, 요때는 2015년 12월 12일. 따라서 이 당좌수표만 보자면 이분의 공소시효는 앞으로 적어도 한 2, 3년은 남았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기술을 걸어가지고, 요걸 어떻게, 이 양반들 어떻게, 위조만 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싼 걸로 처벌받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잖아, 안 되잖아. 안 되죠. 예. 기술에 안 걸리죠. 자, 요거는 누가 입수했느냐? 우리 김태현 기자가 입수를 했어요. 밤늦게 취재원들을 만나가지고 참 요새 김태현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참 희한한 부장을 만나가지고. 그지? 부장이 누구야? 좋은 부장인데요. 저 여기 안 계셔서 말은 못해요. 네. 제가 자, 요까지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제가 세 건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조교가 폭로한 휴게실 PC의 비밀,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휴게실 PC,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휴게실에서 방치돼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던 PC 2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첫 번째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확보하지 못한 PC인데요. 검찰이 다시 와서 그날은 기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압수를 할 수 없었으니 여기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PC를 켜보니까 이제 검찰이 원하는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부가를 해서 드리면은, 이 검찰이 압수한 이 정경심 교수의 PC는 모두 5대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중에 2대는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서 나온 PC. 그렇죠. 또 2대는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나온 PC. 네. 그리고 나머지 1대가 바로 이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집에서 나온 게 1대고요. 1대고. 네, 아, 강사 휴게실이 2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어쨌거나 5대 중에서 2대는 예,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네. 2대는 강사 휴게실, 네, 또 강사 한 대는 휴게실이요. 정경심 교수의 집, 이렇게 해서 벌써 5대가 나왔는데, 나머지에서는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 중에 하나에서 상당한 많은 검찰이 말하는 증거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강사 휴게실에서 나왔다는 PC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져간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제출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압수를 하려면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압수수색 임의 제출을 받을 때는 그 컴퓨터에 어떤 권한이 없는,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교 김 씨와 그리고 행정처 차장 정 씨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물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물건 하나 가지고 있다 쳐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뺏어가려고 해. 압수를 해가려고 그래.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거나, 두 번째, 그냥 내가 주거나. 그죠? 근데 이번 거는 주기는 줬는데 누가 줬다? 내 물건을 남이 줬어. 응?
여기 김태현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는 김태현이 넘기거나 압수수색 그 영장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찰에 쑥 준 거예요. 갖고 가세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느냐? 그 과정을 조교,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있던 조교가 폭로를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받을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교가 그 압수수색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미 제출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여기 강사 휴게실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사 휴게실은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경심 교수님의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있던 공간을 막아서 만든 그 강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을 막아서 만들었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는 그 강사,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들이나 조교 혹은 뭐 학교 관련자들이 자기들 물건을 그냥 창고처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아, 창고였구나. 한번 네. 강사 휴게실이 아니라 창고였구나. 그쵸. 창고에서 컴퓨터 하나 발견했는데 그쵸. 그 컴퓨터에서 뭐가 좀 나왔구만. 네. 근데 이제 이 조교가 설명하기를 컴퓨터가 처음에 안 켜졌대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사용을 안 한 거고 그 전에 있던 조교들도 이게 퇴직한 선생님들의 컴퓨터니까 이거는 네가 학교에 반납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검찰은 그게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죠. 컴퓨터를 한번 켜봤는데 거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가 나왔고 그 컴퓨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를 확인하자마자 컴퓨터가 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가져가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그러면 그게 소유자나 관리자가 오케이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든가. 그쵸. 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받는다는 형식이었고 조교한테 내가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미 제출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써라 하고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동의도 안 했는데 네. 동의를 했다고 써. 그래서 조교가 했던 말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제출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은 말이 맞습니까? 검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검사라고 치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폴더가 나오네? 이거 나 좀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 조국이면 정경심 교수님 컴퓨터 아닌가요? 그렇게 누구 얘기를 거요? 했었죠. 누구 거? 그럼 누구 건지 잘 모르네? 그쵸.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는 여긴 수사관들입니다. 검사들 검사가 아니라, 컴퓨터를 연 게 아니라 수사관들이 조국 폴더가 나오자마자 검사님들 모셔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조국 폴더가 있어? 그리고 컴퓨터를 켜보려고 했는데 다시 컴퓨터가 안 켜진 거죠. 꺼졌어. 아이씨 갖고 가야겠네. 예, 갖고 가야 됐네 얘기하고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구 거야? 물어봐야겠지. 그리고 나서 차가 세 대밖에 없는데 컴퓨터를 다 싣고 가려면 모자르니까 혹시 서울로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는데 서울로 같이 갈래? 네, 뭐야? 조교한테 네. 근데 조교가 방운전은 무섭습니다. 같이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여기 이미 제출에 동의한다고 네가 써. 라고 된 겁니다. 지 것도 아닌데. 네. 내 거 아닌데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이라는 폴더가 나왔으면 정경심 교수님 컴퓨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냥 써. 네. 네가 냈다고 써. 네 거라고 써. 아니면 네가 관리하는 거라고 써. 그렇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어볼 때 한 번, 검사님이 물어볼 때 한 번, 그리고 그 변호인 측이 물어볼 때 한 번씩 얘기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래서 나는 쓰기 싫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는 쓰기 싫었는데 검사가 쓰라 그랬다. 네. 그것도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 그랬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여자 검사분이 우리가 이런 서류들을 처음 써보는 사람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다. 내가 안내해준 거지. 이렇게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다. 근데 요 증인이 한 말은 그렇게 해도 이거를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꾸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모두 다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검찰이 그나마 증거랍시고 할 수 있는 게 다 지금 거기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그 안에 그 PC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사실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게. 그렇죠. 그런데 내놓은 것도 없는데 그나마 아예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가져가기 전에 그게 정경심 교수님 거인지 인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컴퓨터를 가져갈 때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조국이라는 폴더가 나왔고 수사관님이 검사님들 모셔와라고 얘기하는 걸 조교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미 제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그게 정경심 교수님이라던가 그리고 책임자 혹은 나중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라도 그렇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압수한 경우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든가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그 소유자를 찾아가서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든가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렇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땐 조국 폴더에서 이미 눈이 획가닥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조교가 그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조국 폴더 안에는 민법, 형법, 헌법이라는 폴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온 게 증거가 되지는 않는데 증거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 편집해서 그럴싸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보면은 정경심 교수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야 돼. 사실 오래된 PC 안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옛날에 쓰던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있다 쳐요. 그걸 오랫동안 안 쓰고 처박아 놨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년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컴퓨터를 숨겨놨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숨겼다 그랬죠. 맞아. 예, 근데 그 문제는 그날 조교가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정경심 교수님이 그 교수실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들이 왔는데 여기 압수수색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교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좋은 분들이니까 최대한 협조해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검사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정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너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얘기를 못한 상태였던 거죠. 검사들은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가져갔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게 숨겨진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재판에서는 이게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전임 2018년, 2017년의 조교들도 누구 건지 몰랐다. 방치되어 있던 거라는 거는 숨긴 그쵸.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사실 그 뭐랄까 성능이 안 좋아진 컴퓨터를 집에서 가져와서 쓰다가 안 좋아진 컴퓨터를 그냥 방치해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폴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폴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네. 마치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반드시 나중에는 정경심 교수 혼자서 썼다고 볼 증거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고 소유자는 정경심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마구 썼을 수도 있네.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사진이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 안에 있는 걸 좀 보고 싶은 거고 검찰은 숨기고 싶은 거고 숨기고 싶으니까 이걸 압수했다라는 말도 안 한 거고. 그리고 검찰이 이게 그 학교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강사휴게실 안에 있는 8개의 비품에만 학교 거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 거라는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재산 목록 이래가지고. 네. 그것도 안 붙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게 아니니까 학교에 이걸 요청하면 안 되는 거네요. 조교가 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왕창 걸렸으니까 이제 잘 됐네. 네. 걸렸으니까 이 자료는 앞으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증거들이 들어있던 PC를 통째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도 솔직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증거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뭐 네. 오락가락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락가락 할 필요도 없네 이제. 통째로 못 쓰니까. 그 조교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네? 검찰 측 증인입니다. 검찰 측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검사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네. 참, 예. 앞으로 그러면 변호인 측 증인이 나면 어떻게 될지 재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는요. 역시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최근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에서 동양대 직원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렇죠. 예. 이 증인이 정말 재밌는 얘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동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20년 동안 이런 표창장 본 적이 없어!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조민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한테 이 배부가 됐다라는 표창장 아닙니까? 이 표창장이 위조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법정에 나온 그 증인이 이제 행정지원 차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정모 씨. 네, 정모 씨인데요. 이 사람이 나는 이런 표창장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표창장 발급과 관련된 업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네. 네. 그걸 본 적 없다는 얘기를 왜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전산상에 있는 그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고, 본 게 아니고 추측과 판단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소리를 보니까 네.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영어 활동했던 튜터 활동을 했던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전산상에는 퇴직자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파견 근무 형태로 그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산이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네요. 네. 전산이 하나도 안 맞는 건데 그 안 맞는 전산을 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네. 잘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가 그런 업무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네. 근데 법원에서 나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라는 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교랑 같이 그 비품을 관리하는 거를 주 업무로 하는 분입니다. 비품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나는 이런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 네. 못 봤겠지. 지가 한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이요. 마치 이 동양대 행정처 차장이라는 이 사람 정모 씨, 이 사람의 이 증언이 마치 엄청난 증언인 것처럼 모든 언론사에 지금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양대 그 직원 이렇게 다 따옴표를 따가지고 20년 동안 이런 표창장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도 하나 합니다. 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 당시 한참 취재열이 올랐을 때 작년 9월 10일쯤에 그 언론사들이 기사가 나오는 거 봤는데 그 언론사들에서 단독이라고 나오는 기사들의 90%는 학교에 확인도 안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표창장 업무를 맡은 적은 없지만 이런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확인해주는 업무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표창장을 업무로 하진 않았는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표창장에 대해서 막 늘어났어.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업무를 맡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머쓱하니까 언론도 그러던데 라는 분위기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현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언론발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수사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런 게 있다, 폭로를 한다, 동양대 관계자 이런 말 했다라고 하면 막 쏟아내면은 검찰이 사후에 확인하는 것처럼 막 가서 어쩌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다 결국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례가 그 경력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못 드리겠어요. 네,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네,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조민 활동한 적 없어라는 기사가 나간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활동한 적 없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럼 외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언론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정말 당시 그 보도만 보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언론이 나빠. 많이 나쁜 것 같아요. 네. 언론이 거의 사기꾼을 만들었고 본인이 사기꾼들이고 이런 결과밖에 아니라는 거죠. 참. 당시에는 취재율이 올라가지고요. 저희는 안 그랬었는데 몇 군데에서는 지나가던 그러니까 부산대나 그 조민 씨가 다녔던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걸고 그 사람이 모른다 하면 단독으로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나. 부산대 관계자 조민 몰라.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보셨던 기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시죠? 저희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검찰은 이 동양대 행정처 차장 정모 씨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민의 표창장은 위조가 된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후에 나왔던 조교 김 씨의 말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오전에 말했던 이분이 표창장을 처음 봤다라는 말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컴퓨터 그러네.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니까요. 그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가지고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그걸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그 파일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이 말한 것도 아무 필요가 소용이 없는 거네? 그렇죠. 야, 이런 걸 보고 똥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검찰 똥 됐습니다. 다음 소식이 네 번째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 소식 역시도 이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언론 보도 가운데 조국 내사설 법원이 부인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변호인이 요구한 44건의 서증 공개 요구를 법원이 기각했는데 이 기각은 결국에 뭐가 됐느냐? 조국 내사설을 사실상 법원이 부인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조국 사전 내사설을 퍼뜨린 유시민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까지 보도를 했어요. 네, 이 44건의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요. 그 당시에 고소 고발장, 그리고 사건 인지, 그리고 수사 목록 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이제 변호인이 확인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 사건이 인지 수사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혹은 내사가 아니었냐라는 의심 때문이었고 잘못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의도 때문에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 44건 중에 이 변호인이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서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서를 좀 공개해 주시오 라고 하니까 검찰이 싫어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싫어? 라고 했더니 이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야. 왜 사건과 관계 없어? 이거 고소고발장이라며. 고소고발로 이 사건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내놔야지 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건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이야. 자, 그래서 고소고발장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4건의 문서가 8월 22일에 들어간 고소고발장을 포함한 건데요. 사실상 법원이 이 부분에서 내사와 관련된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8월 22일 전에 내사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44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한 것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고소고발장들 뿐이더라. 이 네.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8월 22일 이전에 내사 문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볼 의심이 더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그 어떤 추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8월 22일 전에 내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9월 6일에 간 그 기소는 백지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진짜 수사도 안 하고 네. 내사도 안 하고 고소고발도 없는데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본 거였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당해지죠. 황당하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은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던가 아니면 고소고발 전에 뭔가 내사를 했던가 그래야지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압수수색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기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죄가 있든가 없든가 일단 한번 치고 보자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제출하는 문서들만이고요. 만약에 수사 기록에 있는 그 증거들이 검찰이 내고 싶지 않은 혹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그 기록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 내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내사가 이 요청한 문건에는 없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원에서 이 언론 보도를 보고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네, 강력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재판에 들어오지도 않으신 분들이 법리를 모르고 쓰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사님들이 되게 말씀을 조심조심하게 하세요. 이렇게 본인들도 재판을 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안 하거든요. 의심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법정에도 안 들어온 사람이 법리도 모르고 기사 썼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쌍욕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처음 기사가 나오고 저희가 기사를 쓰자마자 그 아주경제에서 쓴 기사가 맞고 사실 이전에 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온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국 내사설은 법원이 부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내사설을 처음 퍼뜨린 유시민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조기사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 유시민을 빼고 머니투데이는 법적 책임론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조계 인사를 거론을 하면서 익명의 법조계 인사를 거론을 하면서 유시민을 검찰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편의 기사들에서도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들 중에 진중권 교수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책임을 져?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의혹을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악의적으로 이 기사처럼 악의적으로 쓴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물론 결과가 틀렸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거를 그 말을 법조계 인사가 했다 그러니까 나 황당무계예요. 그 새끼가 어느 새끼야 도대체. 나는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을 만약에 그걸 진짜 법조인이 했다면 그 사람은 법을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언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사들이 대부분 뭡니까?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한 거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대잖아.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라 그러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시민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네. 생각 안 나? 유미리야? 안미리야? 하여튼 미리 교수. 네네. 그 미리 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빼고 어쩌고.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며. 그럼 이것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 왜 유시민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 자, 여러분. 이 기사는 제가 볼 때 정말 참담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감정이 가득 실려가지고 사실과 법률을 왜곡한 기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기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묵은 판단에 대한 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결정문만 보고 기사를 쓴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기사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 법정에도 안 온 사람이 법리도 모르고 기사 썼다라고 했으면 이 기사 틀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책임져야겠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런 기사를 볼 때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제발 여러분, 기자 여러분, 후배야, 이런 거 하지 마 좀.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N번방 이야기입니다. N번방, 단순 참가자는 없다.
이것이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N번방은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다들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N번방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N번방이라는 게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여교사 그리고 여군, 뭐 여경, 그리고 심지어 여아까지 있는 그런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링크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방마다 여군이면은 여군에 대한 그 성착취 영상, 예. 여경 그 여아? 네, 애들 것도 있다고? 미성년자만 17명 정도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N번방이라고 하 있는 게 그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숫자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은 숫자. 그래서 1번방에서는 가장 뭐 수위가 낮은 영상, 그리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위도 올라가는 영상들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올라간다면 뭐 참가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들어갈 때 그 소정의 돈, 뭐 1번 방은 6만 원 정도라고 알려졌고요. 뭐 2번, 3번 방에 올라갈 때는 50만 원, 150만 원까지 내는 걸로. 150만 원? 예. 야동 보려고 1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미쳤네. 어이구 참.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꼭 야한 말 한마디씩을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완전한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너희들이 돈을 내고 제작을 했으니 어떤 말이라도 해라. 니들 돈으로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 한마디를 해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 시사회에 그 투자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랑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영화 보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돈 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 참가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N번방과 박사방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방은 신원을 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라는 거를 밝혀야 된다. 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매번 링크를 봤는데 이 박사방이라는 곳은 이번에 잡힌 박사 조 씨, 조주빈. 네, 조주빈이 만든 방이고요. 그 이 방은 좀 특이한 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차례 방을 폭파하고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증거인멸. 네. 그리고 잡히지 않은 가까이 만든 곳이 N번방인데 이 방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대단하네. 자, 그러니까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네. 그것이 단순히 남의 영상을 가져온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어떤 극을 짠 게 상황극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가해 행위를 하고 실제로 협박을 통해서 그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희가 기사를 썼던 지인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얼굴과 야한 사진을 조금 합성을 해놓고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 뿌려버리겠다. 그러면 그런 협박을 당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를 들어주고 그 사진을 지우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진을 지울 테니까 너 딴 거 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또 그러면 계속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구나. 네. 그래서 보면은 이 N번방 사건에서 피해 여성들을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노예라고 불렀어요. 노예라고 불렀다고. 자, 이 노예를 붙잡아 와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품평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단순 가담자인가요? 단순히 거기 참가해가지고 나는 보기만 했어! 라고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 가담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 법리적으로 보자면은 공범이거나 적어도 이 박사 혹은 갓갓 이런 주범들의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요즘 얼굴 공개도 한다며요? 네. 그러니까 26만 명을 전체 다 공개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일단은 공개가 되는 그거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핸드폰 증거인멸을 할 생각을 좀 버리시고 무조건 자수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내용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디지털 포렌식이 왜 있게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 N번방이 텔레그램이잖아요. 네네. 근데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뛰어난 거야. 여러분의 핸드폰이 보안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하면 암호화 화폐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신원이 공개가 안 될 줄 아는데 거래소에서 이름이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단이 확보가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이 지금 우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네. 26일인데요. 3월 네. 26일인데요. 오늘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전자지갑 260개 정도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대요. 자, 비트코인으로 보내신 분들, 비트코인으로 보내서 제가 나 안전해? 아니에요. 여러분 딱 걸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자수하십시오. 자수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수하시면요. 아마 자수를 했으니까 신원 공개까지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상 참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이고 내가 뭐 좀 야동을 좀 보기만 했지 뭐 그게 뭐 특별하게 잘못했어? 예, 잘못한 겁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요를 통해서 노출을 시켰다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성매수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예,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자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사실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야,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지? 안 계시죠? 안 계시지? 네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어둠 속에서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신천지. 자, 신천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법인 취소됐다고 뭐 신천지가 사라져? 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를 뭐 바꿔? 아니죠. 그런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이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산이 되는 대로 그 신천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 그 법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업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과 민법에 의한 법인이 있는데 민법에 의한 법인은 전부 다 공익법인이에요. 따라서 이 공익법인은 해산이 되면은 그 해산이 어디로 간다?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을 땅, 그쵸. 그 땅 가평에 있는 그 무슨 평화의 궁전? 네. 그것도 국가로 환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인 허가 취소가 이게 뭐 실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산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집화장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는 월급으로 200만 원씩을 받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나면은 180만 원씩을 그렇지. 매번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횡령을 하다 걸렸어요.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20년 정도를 근무했는데 50억을 횡령했습니다. 20년 동안 네, 180만 원씩 모아서 50억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180만 원 받은 거는 네. 그냥 그 단지 거들 뿐. 그렇죠. 단지 거들었을 뿐이고 딴 거 하셨네. 네.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축적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횡령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티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티가 안 나려면은 이게 10분의 1이면 티가 나. 그렇죠. 네, 100분의 1, 1000분의 1쯤 돼야 티가 안 나거든요. 그쵸. 근데 50억을 할 정도면은 적어도 1000분의 1이면은 5조?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는 거, 그 예전에 신천지에서 그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기부를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120억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신천지가 신고하고 있는 갖고 있는 자산의 되게 일정 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작은 부분.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법인을 취소하고 이 자산이 얼만큼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자금의 출처도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신천지 법인 취소, 법인 해산이 실효성이 없습니까? 실효성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가진 재산 다 국가로 환수해 올 수 있다는데, 아니,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신천지 법인 해산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천지 아닌가 싶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에서 신천지 관련한 그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허위 비방을 하면은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얼마 전에 왜 그 신천지 명단을 그 해킹했다는 친구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더니 네. 신천지 비방 안 하면은 수사한다고? 신천지는 수사 안 하고 신천지 욕했다고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야, 와, 진짜 열받네. 야, 윤석열 총장은 장모과나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거나 하면은 욕을 안 먹지. 근데 그건 안 하고 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천지 재산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고로 환수를 한다. 그러면 뭐도 가능한 줄 아세요? 이만희 씨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이것이 신천지가 차명으로 맡긴 거라면 다 신천지 재산으로 간주돼가지고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럼 엄청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몇 조가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뭐 우리가 방금 추산한 거라도 5조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증언 나온 것도 조단이다. 지금 재산이 조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조단위를 가지고 그 국고로 환수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써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긴급 재난 소득이라고 해서 1인당 네. 10만 원씩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야, 경기도 정말 좋다라고 했거든요. 남의 얘기처럼 맞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경기도민이더라고. 저도요.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이 대구 경북의 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결국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혈세 전에 이 신천지한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5 겨우 그거 갖고? 아닙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뺏어와가지고 우리 정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한테 그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뭐 법인 뭐 취소 실효성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정신 차려! 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예.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라요. 법인입니다. 사입이고요. 이게 해산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지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포교 아니면 선교 활동 이런 걸 네.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냐?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리상 강요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걸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종교의 자유면은 여러분 범죄의 자유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혹시라도 뭐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틀렸다고. 아시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좀 핏대를 많이 올렸어요. 제가 이게 우리 김태형 기자가 나오면 핏대를 안 올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르네요. 같이 오릅니다. 너는 그냥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찍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장영진 기자 자칫하다가 이 방송 끝나고 끌려가서 맞는 거 아니냐. 예, 우리 후배 그렇게 버릇없는 애 아닙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김태현 기자 더 잘할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V